안녕하세요. 오늘은 Unsupervised Reinforcement Learning, 비지도 강화 학습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차민성입니다.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산업경영공학과의 김성범 교수님 연구실인 데이터 마이닝 앤 퀄리티 애널리틱스 랩에서 석사과정을 진행 중입니다.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있으나 특히 강화 학습에 주 관심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일 세미나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세미나 내용 외적이라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화면에 있는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일 저희가 살펴볼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먼저 URL, 즉 Unsupervised Reinforcement Learning이 무엇인지, 그리고 대표적인 논문들과 함께 URL의 종류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섹션으로 구성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강화학습의 한계와 함께 Unsupervised Reinforcement Learning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강화학습의 개념을 잘 나타낸 일러스트가 있는데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강화학습이란 에이전트가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학습하도록 하는 머신러닝 학습 방법론입니다. 어떤 환경의 특정 상태에서 에이전트가 행동을 취하면 이로 인해서 환경은 변화하고 환경은 에이전트에게 보상과 다음 상태를 제공합니다. 에이전트는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획득할 수 있는 누적 보상의 합이 최대가 되는 것을 목표로 최적의 행동을 학습합니다. 강화학습은 로봇과 같이 복잡한 컨트롤 과업이나 의사결정, 할당 문제를 해결하는 데 뛰어난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화학습에는 한계가 존재하는데요. 그 한계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행동을 하고 그 행동에 대해서 받는 보상이 강화학습의 원천인 데서 기인합니다. 기존의 강화학습에서 도메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워커라는 도메인처럼 로봇이라고 가정했을 때 서로 다른 종류의 로봇이 있다면 이런 각각의 로봇을 하나의 도메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stand, walk, run, flip과 같이 하나의 도메인, 즉 하나의 로봇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일들을 다운스트림 태스크라고 합니다. 다만 기존 강화학습은 같은 도메인 내라고 할지라도 학습을 처음부터 다시 시켜야 합니다. 이는 에이전트가 학습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보상이 태스크 스페시픽, 즉 특정 태스크에 국한되기 때문입니다. 즉 학습한 태스크만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도메인 내라고 할지라도 그 학습을 일반화시킬 수가 없다는 한계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강화학습의 한 분야가 URL, Unsupervised Reinforcement Learning입니다. URL은 에이전트를 프리트레이닝하고 이후 파인튜닝하는 과정을 통해서 진행됩니다. 먼저 도메인 전체에 대해서 자기지도 방식으로 내부 보상을 활용해서 도메인 내에서의 일반화를 도모하는 것이 프리트레이닝 단계, 그리고 프리트레이닝 단계의 지식을 전수받아서 최종 목적인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해서 외부 보상을 활용해서 최종 목표인 태스크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파인튜닝 단계입니다. 그림으로 살펴보면 이런 상황으로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도메인 전체에 대해서 셀프 슈퍼바이즈드 태스크를 활용해서 프리트레이닝을 진행하고 나서 최종 목표인 각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해서 파인 튜닝을 진행하는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URL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용어와 개념들을 정리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리트레이닝 단계는 도메인을 대상으로 하고 파인 튜닝 단계는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대상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내용들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도메인과 다운스트림 태스크는 화면상 그림처럼 표현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도메인은 분야를 의미합니다. 만약에 강화학습 분야에서 로봇이라고 한다면 어떤 로봇인지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운스트림 태스크는 과업을 의미하는데요.
마찬가지로 로봇으로 치자면 특정 로봇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Unsupervised Reinforcement Learning의 대표적 벤치마크 중 하나인 URLB의 예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URLB에서 제공하는 세 가지 도메인과 각 도메인별 4개의 다운스트림 태스크인데요. 로봇의 종류가 이 덩어리마다 다른데 이 워커, 쿼드루페드, 드라코암 이 세 가지, 세 종류의 로봇이 도메인, 즉 로봇의 종류라고 할 수 있겠고요. 각 도메인별로 4개씩 제공되고 있는 각 로봇들이 할 수 있는 과업, 이 과업들을 다운스트림 태스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도메인과 다운스트림 태스크의 관계는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프리트레이닝의 대상이 되는 도메인은 이 로봇이라면 어떤 로봇인지, 그리고 파인 튜닝의 대상이 되는 다운스트림 태스크는 그 로봇이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도메인과 다운스트림 태스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 프리트레이닝 단계에서는 intrinsic reward, 파인 튜닝 단계에서는 extrinsic reward를 사용한다고 했는데요. 이 내용들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인 강화학습에서 사용하는 보상을 외부 보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에이전트가 행동을 취하면 이 행동이 어떤 과업을 달성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바탕으로 환경이 에이전트에게 제공하는 보상입니다. 에이전트의 외부에 있는 환경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외부 보상이라고 부르고요. 특정 과업에 대해서 부여되는 점수이므로 task specific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 내부 보상은 에이전트가 행동을 취한 뒤에 이 행동에 대해서 자기 지도 방식으로 스스로 계산하는 보상입니다. 환경으로부터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 에이전트 내부에서 스스로 계산하기 때문에 내부 보상이라고 부르고요. 특정 태스크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태스크 어그노스틱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이 내부 보상은 URL의 프리트레이닝 단계에서 사용이 되는데 외부에 있는 이 환경에서 리워드를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리워드를 계산하기 때문에, 즉 제공받는 리워드가 없기 때문에 이 분야가 unsupervised, 비지도 강화학습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unsupervised reinforcement learning의 개념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URL은 크게 두 가지 스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스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면요. 첫 번째 스텝인 프리트레이닝은 구체적인 태스크에 상관없이 도메인 전체에 대해서 어떤 한 로봇 종류에 대해서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일반적인 강화학습에서 태스크를 수행하고 그 결과로 얻는 외부 보상을 사용하는 것과 달리 프리트레이닝 단계에서는 자기 지도 방식으로 스스로 계산하는 내부 보상을 활용하여 학습이 진행됩니다. 이 내부 보상을 많이 얻기 위해서 에이전트는 셀프 슈퍼바이즈드 태스크를 학습합니다. 이 과정의 예시들은 잠시 후에 논문의 예시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과정의 목적은 제너럴라이제이션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태스크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한 도메인, 한 로봇 종류가 환경을 탐색하고 도메인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만한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는 파인 튜닝인데요. 도메인 내의 특정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해서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프리트레이닝 단계에서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최종 목표가 되는 태스크를 수행하면서 외부 보상을 획득하여 학습을 진행합니다. 즉, 기존의 사전 지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강화학습과 같은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셀프 슈퍼바이즈드 태스크를 학습하여 도메인 내 제너럴라이제이션을 목표로 하는 첫 번째 단계 프리트레이닝과 최종 목표인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두 번째 단계 파인 튜닝이 합쳐져서 unsupervised reinforcement learning URL이 정의됩니다. unsupervised reinforcement learning은
일반화된 학습을 마친 에이전트를 파인 튜닝합니다. 이 과정의 목적은 에이전트에게 도메인 내에서 프리트레이닝을 잘 시켜서 도메인 내에 각 태스크가 등장하더라도 일반화된 학습이 잘 되어 있는 에이전트에 대한 파인 튜닝을 통해서 보다 빠르게 태스크 성능을 끌어올리는 것인데요. 따라서 평가는 제한된 파인 튜닝 스텝 안에서 얼마나 좋은 성능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를 위해 URLB라는 벤치마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벤치마크는 제한된 파인 튜닝 스텝 안에 얼마나 높은 점수를 달성할 수 있는지가 평가 대상입니다. DM 컨트롤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화면에 보이시는 총 3개의 도메인, 즉 3개의 로봇 종류가 있는 것이죠. 총 3개의 도메인과 각 도메인에 대해서 4개씩의 다운스트림 태스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URL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처럼 Unsupervised Reinforcement Learning에서는 도메인 전체에 대한 프리트레이닝에 해당하는 첫 번째 단계가 존재합니다. 이 단계에서 에이전트를 어떻게 프리트레인 시킬 것인가에 따라서 URL은 크게 3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즉, 첫 번째 단계에서 어떤 셀프 슈퍼바이즈드 태스크를 사용할지 또는 어떤 내부 보상을 사용할지가 URL의 종류를 결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종류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Knowledge Based, Data Based, Competence Based입니다. Knowledge Based는 모델의 예측과 실제의 차이가 큰 곳을 집중 공략하여서 탐색의 효율을 높이는 방법이고, Data Based는 에이전트가 환경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할 때 엔트로피를 최대화하여 더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Competence Based는 에이전트가 습득하는 기술과 상태 또는 행동의 상호 정보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각 종류들에 해당하는 알고리즘들은 여기 화면상 회색 박스들에 해당하는데요. 각 종류들 Knowledge Based, Data Based, Competence Based를 대표적인 알고리즘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Knowledge Based URL에 대해서 대표적인 2가지 알고리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Exploration 방법론으로도 유명한 ICM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강화학습에서 에이전트는 특정 상태 ST에서 어떤 행동 AT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상태에서 행동을 했으니까 다음 상태 ST 플러스 1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도 어떤 행동을 하게 될 것이고 AT 플러스 1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이 연쇄적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 강화학습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요. 이때 ICM에서는 Forward Dynamics 모델을 활용합니다. Forward Dynamics 모델은 현재 상태에 대한 피처와 현재 행동을 입력받아서 다음 상태가 무엇일지를 예측하게 됩니다. 이때 실제 다음 상태에 대한 피처도 존재할 것이고 이 둘의 차이, 모델이 예측한 다음 상태와 실제 다음 상태의 차이가 Intrinsic Reward, 내부 보상이 됩니다. 즉, Forward Dynamics 모델이 현재 상태와 현재 행동을 입력받아서 다음 상태를 예측하고 예측 결과와 실제 다음 상태를 비교하여 그 차이를 내부 보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ICM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예시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상태와 현재 상태에서 행동, 앞으로 돌아라가 인풋으로 들어오면 Forward Dynamics 모델은 현재 상태와 현재 행동을 입력받아서 다음 상태를 예측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측된 다음 상태와는 별개로 실제 다음 상태가 이렇게 존재하게 될 텐데요. 지금 이 예시처럼 Forward Dynamics 모델이 예측한 결과와 실제 다음 상태의 차이가 작다면, 즉 예측이 잘 이루어졌다면 에이전트가 이 상황을 잘 학습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더 이상 탐색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낮은 내부 보상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럼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똑같이 현재 상태와 현재 행동을 입력받아서 모델이 예측을 진행했을 때 실제 다음 상태와 그 차이가 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에이전트가 충분히 학습을 하지 못했으니 이 차이가 클 것이고, 따라서 탐색의 대상이 되는 에이전트가 앞으로 학습을 더 많이 해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높은 내부 보상을 부여하여서 에이전트가 이러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즉, 내부 보상은 탐색이 필요한 영역을 에이전트가 잘 탐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해줘야 하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예측과 실제의 차이가 큰 곳에 대해서 탐색을 진행할 수 있도록 내부 보상이 유도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측된 다음 상태와 실제 다음 상태의 차이가 큰 곳을 집중적으로 탐색할 수 있게 유도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예측된 다음 상태와 실제 다음 상태의 차이 자체를 내부 보상으로 활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나중에 다시 보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같은 knowledge based 종류의 알고리즘 중 하나인 disagreement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상태 ST와 해당 상태에서의 행동 AT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 ST와 AT를 입력받아서 다음 상태를 예측하는 모델이 여러 개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1번부터 n번까지 총 n개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n개의 모델이 각각 다음 상태를 예측을 하는데 이 n개의 모델의 예측 편차, 즉 분산이 내부 보상이 됩니다. 즉 현재 상태와 현재 행동을 입력받아 다음 상태를 예측하는 여러 개의 모델이 있고 이 모델들의 예측 편차를 내부 보상으로 활용한다는 뜻입니다. 예시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상태와 현재 상태에서의 행동이 인풋으로 들어오면 여러 개의 모델이 다음 상태를 예측하게 됩니다. 지금 이 예시처럼 n개의 모델이 예측한 결과의 편차가 작다면 지금 다 비슷비슷한 결과를 예측했는데 이렇게 n개의 모델이 예측한 결과의 편차가 작다면 즉 여러 모델의 예측 결과가 일관적이라면 에이전트가 이 상황을 잘 학습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더 이상 탐색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낮은 내부 보상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럼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똑같이 현재 상태와 현재 행동을 입력받아서 여러 개의 모델들이 다음 상태에 대해서 예측을 진행했을 때 각 모델들이 예측한 다음 상태에 대한 편차가 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에이전트가 충분히 학습하지 못한 탐색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일 겁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높은 내부 보상을 부여해서 에이전트가 이런 상황을 적극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내부 보상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개의 모델이 예측한 결과의 편차 자체를 내부 보상으로 활용하는 것이 disagreement입니다. disagreement에 대한 내용을 한 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나중에 다시 보실 때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프로토RL 방법론과 함께 데이터베이스 URL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베이스 URL 분야에서 말하는 데이터가 무엇인지 정리를 하고 갈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서의 데이터는 에이전트가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수집하는 이 상태, 행동, 그리고 보상에 대한 정보를 통칭하는 개념이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URL은 이렇게 수집되고 있는 데이터의 다양성을 최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럼 데이터베이스 URL의 대표적인 알고리즘인 프로토RL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프로토RL의 프리트레이닝은 두 단계로 구성이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Prototypical Representation Learning, 두 번째로 Maximum Entropy Exploration입니다. 첫 번째 단계인 Prototypical Representation Learning은 이렇게 이미지로 주어지는 관측치에 대해서 이 이미지 관측치를 잘 표현할 수 있는 representation, 그리고 이 representation이 살고 있는 latent state space의 베이시스를 잘 표현할 수 있는 프로토타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1단계에서 획득한 representation과 프로토타입을 활용해서 에이전트가 방문하는 스테이트에 대한 엔트로피를 최대화하자, 즉 다양한 스테이트를 방문하게 하자라는 것인데 이 스테이트 엔트로피가 곧 내부 보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인 프로토티피컬 레프레젠테이션의 전체 과정은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데요. 보다 직관적인 그림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프로토티피컬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은 어떤 이미지 옵저베이션의 레프레젠테이션을 잘 추출하면서 동시에 프로토타입이 임베딩 후의 공간인 레이턴트 스테이트 스페이스의 좋은 베이시스가 될 수 있도록 학습을 진행하는 단계입니다. 자, 여기 레이턴트 스테이트 스페이스가 있는데요. 프로토RL에서는 스테이트가 이미지의 형태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 이미지로 주어진 스테이트에 대해서 어떤 네트워크를 태워서 임베딩이 나오게 되고 그 임베딩이 놓이게 되는 공간이 레이턴트 스테이트 스페이스입니다. 그리고 이 레이턴트 스테이트 스페이스 안에는 프로토타입이 원래 들어있는데요. 이 프로토타입은 이 레이턴트 스테이트 스페이스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베이시스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 안에서 클러스터링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 클러스터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녀석들이 이 프로토타입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토타입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어떤 식으로 업데이트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t 시점과 t 플러스 1 시점의 상태가 이미지로 주어집니다. t 시점의 상태, t 플러스 1 시점의 상태가 이미지로 주어집니다. 이때 t 시점의 관측치는 파란색 네트워크를 통과해서 임베딩이 되어서 레이턴트 스테이트 스페이스에 놓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t 플러스 1 시점의 관측치는 이 빨간색 네트워크와 싱크온 노 클러스터링 과정을 거쳐서 이 5개의 프로토타입 중 하나로 할당이 되게 됩니다. 자, 근데 t 시점과 t 플러스 1 시점의 관측치는 서로 바로 다음 시점의 관측치이기 때문에 같은 클러스터에 할당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할당 결과가 같아지게 이 t 플러스 1 시점의 이미지가 할당된 클러스터의 중심과 t 시점의 이미지의 임베딩이 가까워지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이 잘 일어나게 함과 동시에 프로토타입들이 레이턴트 스테이트 스페이스의 베이시스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프로토타입도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해주게 됩니다. 자, 여기서 위에 파란 네트워크가 온라인 네트워크, 아래 빨간 네트워크가 타겟 네트워크인데요. 여기서 파란 네트워크와 프로토타입들은 학습의 대상이고, 타겟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는 이 파란 네트워크의 동일한 네트워크의 파라미터에 대한 exponential moving average의 형태로 업데이트가 되게 됩니다. 눈치채신 분도 있겠지만 지금 프로토RL의 이 단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스웨이브와 상당히 유사한데요. 이 스웨이브에 대한 내용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 연구실 김현지 연구원님의 Unifying Contrastive Learning and Clustering 이 세미나에서 스웨이브 부분을 함께 참고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에서 저희가 레프레젠테이션과 프로토타입을 학습을 했는데요. 프로토타입을 바탕으로 내부 보상을 계산하는 두 번째 단계 맥시멈 엔트로피 익스플로레이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레이턴트 스테이트 스페이스에 프로토타입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 프로토타입들로부터 임베딩을 추출합니다. 자, 그래서 이 까만색 점들은 기존에 우리가 이 레이턴트 스테이트 스페이스를 설명하기 위해서 베이시스가 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던 프로토타입, 또는 만약에 레이턴트 스페이스 내에서 클러스터링이 일어나야 된다면 그 클러스터링의 중심이 되어주는 프로토타입들이고, 이 회색 점들은 이 프로토타입들로부터 추출된 임베딩이 되겠습니다. 이 임베딩들을 저희가 캔디데이트라고 부르고, 이 캔디데이트들을 다 들고 있는 집합을 저희가 캔디데이트 Q, 알파벳으로 Q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새로 방문하는 스테이트에 임베딩이 들어올 텐데 두 가지 상황이 있겠습니다.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에서 지금 새로 생긴 빨간 점들이 현재 에이전트가 방문하고 있는 상태의 임베딩입니다. 이제 현재 이 빨간 점들이 현재 에이전트가 방문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왼쪽은 기존 데이터들이 몰려있는 쪽에 가 있고, 오른쪽은 아직 기존 데이터들이 쌓여있지 않은 새로운 곳에 가기 때문에 오른쪽이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새로 들어온 임베딩, 이 ZI라고 하죠. 이제 현재 방문하고 있는 상태에 대한 임베딩인 ZI와 가장 가까운 K개의 임베딩, 즉 K nearest neighbor까지의 거리를 구해서
그 거리의 합을 intrinsic reward, 내부 보상으로 정의를 하는데요. 여기서 K를 2라고 설정했을 때 왼쪽은 그 거리의 합이 작기 때문에 내부 보상이 작을 것이고, 오른쪽은 그 거리의 합이 크기 때문에 내부 보상이 크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내부 보상을 정의하면서 이 과정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이 까만색 프로토타입들도 업데이트를 같이 진행을 하게 해줍니다. 네, 여기까지가 프로토 RL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마지막 분야인 컴피턴스 베이스드 URL에 대해서 가장 최근 알고리즘인 CIC 모스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컴피턴스 베이스드 URL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짚고 가겠습니다. 먼저 기존 강화학습에서는 현재 상태가 주어졌을 때 어떤 행동을 선택할지에 대한 확률 분포인 정책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어떤 행동을 선택하게 될지에 대한 확률 분포가 있을 때 이 확률 분포에 따라서 행동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행동을 선택했을 때 이 행동에 대한 결과로 얻는 보상의 합이 최대가 될 수 있도록 이 확률 분포를 학습하는 것이 강화학습의 목표입니다. 즉 이런 식으로 학습되는 확률 분포, 정책 파이로부터 현재 상태 ST가 주어졌을 때 현재 무슨 행동을 할지 AT, 액션이 추출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존 강화학습의 정책에서는 현재 상태 ST만 조건으로 들어가는데 추가적으로 Z라는 것도 조건으로 함께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때 저희가 Z를 스킬 레이턴트 벡터라고 부르고, 이 스킬 레이턴트 벡터가 샘플링되는 이 Z들이 모여있는 집합을 저희가 스킬 스페이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존의 현재 상태 외에 스킬 레이턴트 벡터까지 조건으로 받아서 액션을 뱉어내는 이 정책을 스킬 컨디션드 폴리시라고 부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스킬은 컴피턴스 베이스드 URL의 핵심이 되는데요. 스킬은 기존의 강화학습 정책에 추가적인 조건을 부여해서 에이전트가 일관되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화면에서 왼쪽이 기존 강화학습의 정책, 오른쪽이 스킬을 활용했을 때의 정책입니다. 여기서 이 동그라미들에 해당하는 것이 에이전트가 판단을 하는 의사결정의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존 강화학습, 스킬이 없는 강화학습에서는 의사결정의 텀이 짧아서 의사결정 분기점이 많고 보다 갈팡질팡 움직인다 라고 한다면, 스킬을 활용했을 때는 의사결정의 텀이 길고 조건이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에 따라서 일관된 움직임을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노란 화살표, 초록 화살표, 파란 화살표가 각각 다른 스킬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컴피턴스 베이스드 URL이라는 것은 프리트레이닝 과정에서 에이전트가 이런 스킬들을 다양하게 습득해서 다운스트림 태스크 해결에 활용하도록 하려는 URL 방법론입니다. 이때 컴피턴스 베이스드 URL이 성공적으로 학습되기 위해서는 스킬에 대한 조건이 필요한데요. 먼저 스킬은 최대한 다양하게 학습되어야 하고, 두 번째로 에이전트가 방문하는 상태들에 의해서 이 스킬이 무엇인지 구분이 가능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는 타우가 에이전트가 방문한 스테이트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번 스킬에서는 1번 타우, 2번 스킬에서는 2번 타우, 3번 스킬에서는 3번 타우로 에이전트가 방문을 했죠. 자, 여기서 왼쪽과 오른쪽에서 모두 3개의 스킬이 학습되었지만, 왼쪽은 방문하는 상태들, 이 화살표의 궤적들이 한 곳에 몰려있는 반면 오른쪽은 방문하는 상태들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즉 똑같이 3개의 스킬을 학습하더라도 오른쪽처럼 다양한 상태를 방문할 수 있는 상황, 이렇게 다양한 상태를 방문할 수 있는 상황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뮤추얼 인포메이션, 상호정보입니다. 상호정보는 두 확률 변수 간 상호 의존도를 측정할 수 있는 통계량으로 수식으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두 확률 변수 간 뮤추얼 인포메이션, 상호정보가 높다라는 것은 한 변수의 값이 주어졌을 때 나머지 변수의 값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라는 의미, 그리고 뮤추얼 인포메이션이 낮다면 한 변수의 값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변수의 값을 쉽게 예측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일상생활에 가까운 예시로 자전거를 탈지의 여부와 강수 여부는 상호 정보가 높은 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가 오면 보통 자전거를 타지는 않을 테니까요. 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컴피턴스 베이스드 URL을 정의하자면 프리트레이닝 단계에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활용할 다양한 스킬을 습득하는 것이며 그 방식은 에이전트가 방문하는 상태와 습득하는 스킬 사이의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최대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Contrastive Intrinsic Control 방법을 통해서 컴피턴스 베이스드 URL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I/CD의 궁극적인 목표는 에이전트가 최대한 다양한 스킬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이는 에이전트가 방문하는 상태의 변화, 타우라고 하는데, 여기서의 타우는 현재 상태와 다음 상태를 튜플로 묶은 것입니다. 이 상태의 변화와 스킬의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실현됩니다. 그래서 에이전트가 방문하는 상태의 변화, 타우와 에이전트가 사용한 스킬, Z의 뮤추얼 인포메이션이 이런 식의 표현이 되고, 이 녀석을 최대화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인데, 최대화해야 되는 대상인 이 I의 로어 바운드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네, 각 부분은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1번은 어떤 의미냐면 디스크리미네이터의 기대값을 최대화한다 라는 상황인데, 이는 에이전트가 방문하는 상태의 변화와 스킬을 잘 매칭시키겠다는 것이고, 이는 스킬의 에이전트가 방문하는 상태를 통해 구분 가능해야 한다는 전제를 만족시키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2번, 에이전트가 방문하는 상태의 변화가 최대한 다양해지도록 하자라는 뜻인데요. 이때 1번에서 스킬과 상태의 변화를 잘 매칭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상태의 변화가 최대한 다양해지도록 한다라는 것은 곧 스킬이 다양해지도록 한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고, 따라서 스킬은 최대한 다양하게 학습되어야 한다라는 전제를 만족시키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CI/CD에서는 에이전트가 리워드를 스스로 계산하게 될 텐데요. 1번에 해당하는 부분은 방문하는 상태의 변화 타우와 스킬 벡터 Z가 서로 잘 매칭될 수 있도록 인코더를 학습을 하고, 여기는 인코더 2개를 학습을 하고, 이러한 인코더를 활용해서 아까 1단계에서 학습된 이 GPSci1을 활용해서 방문하는 상태 변화에 대한 임베딩을 구한 후 이를 이용해서 내부 보상을 계산한다고 하는 것이 해당 식의 의미입니다. 수식적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번은 discriminator의 기대값을 최대화하겠다는 뜻인데요. 이 discriminator라는 것은 특정 state transition, 상태 변화 타우가 특정 스킬로부터 비롯되었는지 구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실제로 계산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contrastive density estimator를 활용해서 parameterize를 진행을 하는데요. 자, 그 결과가 화면에 보이는 이 식입니다. 이 식을 최대화하는 것이 목표이고, 이 식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상태 변화 타우는 에이전트가 방문하게 되는 스테이트 트랜지션을 의미합니다. 이 타우 1은 Z1으로부터, 타우 2는 Z2로부터 발생하는 트랜지션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Z1이 타우 1을 만들고 Z2가 타우 2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매칭되는 관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특정 스킬 하나에 대해서 모든 스테이트 트랜지션들과 시밀러리티를 계산합니다. 이때 타우 1은 Z1으로부터 나온 스테이트 트랜지션이기 때문에 포지티브 페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타우 2, 3, 4 같은 경우는 Z1으로부터 나온 스테이트 트랜지션이 아니기 때문에 네거티브 페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말은 Z1과 타우 1의 시밀러리티인 시밀러리티 1은 포지티브 페어의 시밀러리티이기 때문에 다른 시밀러리티들보다 그 값이 커야 된다, 또는 높은 시밀러리티를 보여야 된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 중에서 이 시밀러리티 1이 원래식에서 분자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모에 해당하는 부분은 시밀러리티 1부터 4까지 모든 시밀러리티의 평균입니다. 즉
포지티브 페어인지 네거티브 페어인지 구분하지 않고 모두 평균을 구하겠다는 뜻입니다. 네, 따라서 식의 전체 의미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식의 전체 의미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말했을 때 포지티브 페어의 시밀러리티는 전체 시밀러리티의 평균보다 커야 한다 라고 하고, 제가 포지티브 페어의 시밀러리티를 P, 전체 시밀러리티의 평균을 N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우측 차트 두 개에서 왼쪽의 경우 커져야 하는 값 P와 전체 평균 N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맥시마이즈 해야 하는 값이 0에 가깝게 됩니다. 또 만약에 P가 N보다 작은 상황이 된다면 오히려 이 값이 음수가 되는 일까지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반면 오른쪽과 같이 우리가 원하는 포지티브 페어의 시밀러리티 P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이 우리가 원하는 상황인데, 이 경우에는 우리가 목표하는 로그 n분의 P 값이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로스를 통해서 학습을 진행하면서 오른쪽과 같은 상황이 되도록 하는 것이 1단계의 목표입니다. 이때 학습이 대상이 되는 것은 이 스테이트와 스킬을 인코딩하는 인코더 두 개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Particle Entropy Estimate for Exploration입니다. 이것이 CIC의 프리트레이닝의 최종 목표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에이전트가 탐색 과정에서 가능한 한 다양한 스테이트 트랜지션을 방문하게 한다 라는 것이 목표인데요. 식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식에서 H라고 하는 것들은 스테이트 트랜지션 타우에 대한 임베딩인데요. 이거를 구할 때는 아까 1단계에서 학습한 인코더를 활용해서 스테이트 트랜지션 타우를 임베딩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친 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 H 임베딩을 활용해서 스테이트 트랜지션 타우의 엔트로피를 구하고 그 엔트로피가 내부 보상이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점들은 에이전트가 기존에 방문했던 상태들에 대한 임베딩입니다. 여기에 에이전트가 현재 방문한 상태의 임베딩이 등장했을 때 가장 가까운 K개 상태 임베딩과의 거리의 평균을 구하게 됩니다. 자, 오른쪽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에이전트가 방문했던 상태들에 대한 임베딩이 있고 새로운 임베딩이 지금 현재 방문하고 있는 상태에 대한 임베딩이 들어왔을 때 가장 가까운 K개의 임베딩과의 거리의 평균을 구합니다. 이때 이 거리의 평균이 엔트로피 H 타우로 정의가 되는데요. 이게 좌측처럼 기존의 임베딩들과 거리가 작다면 방문하는 상태의 다양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우니 바람직하지 않고, 그 다음에 우측처럼 거리가 크면 상태가 다양하다,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K nearest neighbor까지의 평균 거리가 크면 H 타우가 크고 K nearest neighbor까지의 평균 거리가 작으면 H 타우가 작다. 자, 이렇게 오른쪽과 같이 현재 방문하는 상태의 다양성이 높아지도록 하는 것이 최종 목표가 되고, 그래서 이 H 타우, 높아진 H 타우를 CIC의 내부 보상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CIC 방법론의 프리트레이닝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음으로 모스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익스플로레이션과 익스플로이테이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에이전트가 환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두 가지 행동 전략에 해당하는데요. 익스플로레이션은 에이전트가 아직 관찰하지 못한 상태를 찾아서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익스플로이테이션은 에이전트가 이미 관찰한 상태를 집중 관찰하면서 이해도를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CIC를 비롯한 기존 URL 알고리즘에서는 프리트레이닝 단계에서 익스플로레이션에 집중하는데, 모스의 저자들은 프리트레이닝 단계에서 두 전략, 익스플로레이션과 익스플로이테이션을 모두 사용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모스는 프리트레이닝 단계에서 이 두 개의 행동 전략, 익스플로레이션과 익스플로이테이션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아키텍처를 구현하기 위해서 스위치 파라미터 m을 도입합니다. m은 0 또는 1 두 개의 값을 갖는데요. 0일 때는 탐색, 1일 때는 향상에 해당하는 과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파라미터입니다. 자, 이때 우리가 익스플로레이션을 위해서 사용하는 인트린식 리워드를 이렇게 표시할게요. 이러면은 이 내부 보상은 스테이트 엔트로피 H 타우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더 다양한 스테이트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 보상입니다. 자, 근데 모드가 익스플로이테이션으로 바뀌게 되면
이 익스플로레이션에서의 내부 보상에 부호의 마이너스를 붙여주어서 정반대의 부호를 갖는 내부 보상이 탄생하게 되는데, 이 내부 보상의 의미는 스테이트 엔트로피 H타우를 최소화하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스위치 파라미터에 따라서 모드가 바뀌면 사용되는 내부 보상의 부호가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스위치 파라미터의 값에 따라서 에이전트가 쓸 수 있는 스킬의 집합도 달라지게 됩니다. 네, 비교를 위해서 CIC 간단하게 다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프리트레이닝 단계와 파인튜닝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을 때 프리트레이닝 기간 동안 익스플로레이션, 탐색만을 진행하는 것이 CIC 알고리즘의 구조인데요. 이런 프리트레이닝 과정은 이렇게 고정된 길이의 여러 개의 에피소드로 이루어져 있게 됩니다. 이 중에서 에피소드 하나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하나의 에피소드가 진행이 될 때 CIC에서는 이렇게 한 에피소드 내내 탐색만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CIC에서 프리트레이닝이 진행이 될 때는 고정된 길이의 에피소드들이 전부 탐색만을 진행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 모스의 프리트레이닝은 조금 다른 모습을 갖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모스의 프리트레이닝도 고정된 길이의 에피소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에피소드 하나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모스의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모스에서는 이 에피소드를 반으로 잘라서 처음 절반 동안은 익스플로레이션, 탐색을, 나머지 절반에서는 익스플로이테이션, 향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즉, 한 에피소드를 반으로 나누어서 절반 동안은 M이라는 파라미터가 0이 되는 그런 탐색의 과정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절반에서는 M이라는 파라미터가 1이 되는 향상이라는 과정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모스의 프리트레이닝 과정을 다시 살펴보게 되면요. 이렇게 고정된 길이의 n개 에피소드로 전체 과정이 진행이 될 때 각 에피소드에서 탐색, 향상을 반복해서 진행하면서 프리트레이닝 과정 전체에서 탐색과 향상이 번갈아 가면서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게 한 것이 모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도입해서 기존 소타였던 CIC 이상의 성능을 달성하면서 모스는 탐색과 향상이라는 두 가지 전략을 프리트레이닝 단계에서 모두 사용하는 것의 유효성을 입증하였습니다. 네, 그러면 금일 세미나 요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존 강화학습은 일반화가 어렵고 같은 도메인 내라고 할지라도 구체적인 태스크가 다르면 처음부터 학습을 다시 시켜야 하는 한계가 존재했는데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 분야 중 하나로 Unsupervised Reinforcement Learning을 소개드렸습니다. 이 Unsupervised Reinforcement Learning에서는 도메인 전체에 대한 프리트레이닝을 진행하여 도메인 전체에 대한 일반화된 지식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고, 이 획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파인 튜닝을 진행해서 구체적인 다운스트림 태스크의 성능 향상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Unsupervised Reinforcement Learning은 프리트레이닝 과정에서 어떤 셀프-슈퍼바이즈드 태스크가 사용되는지 또는 어떤 내부 보상, 인트린식 리워드가 사용되는지 따라서 크게 세 분야, knowledge-based, data-based, competence-based의 세 종류로 나눌 수 있고, 각 종류를 대표적인 알고리즘들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